그래. 그래 그래. 혜민아 고마워요. 혜민 완전 천사야 천사 진짜. 진짜. 좋아. 하나 둘 셋. 좋아 좋아. 천사를 찾아 싸바 싸바 싸바. 노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 노래 어떻게 알아요? 날개 잃은 천사라는 노래 알아요? 룰라 거 아니에요? 룰러 어떻게 알아요? 전 다 알죠. 이야.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룰라라는 진짜 정말 신화급 어마어마한 그 뭐냐면 밴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예, 바로 이상민이 예 지금 왜 예능에 나와서 그냥 웃긴 아저씨로 나오는 그 이상민 그냥반이 실제로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냥반이.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업운이 없어가지고 이제 쫄딱 망해가지고 그렇지 그냥반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여튼 그렇죠. 하여튼 그렇다. 자 뭐지? 그 양반이 나보다 한 4살, 5살, 4살 정도 많으신데 4살 한 아유 그 양반은 이제 50줄 됐겠구나 이제. 이제 그러네. 자 보자. 자 앞서까지는 싱글빔하고 더블빔의 전체적인 개요를 봤죠. 지금은 이제 뭘 하나를 볼 거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각각의 장치 부분을 조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느 부분을 한번 볼 거냐면 요거.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8 자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자 8.1 광원의 종류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1 이 분광학 실험할 때 텅스텐 램프 이런 걸 이제 많이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이 텅스텐 램프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가시광선과 and 리어 IR. 자 비저블을 우리말로 가시광. 그다음에 IR은 우리말로 적은선이요? 적외선. 여기서 니어는 무슨 말이에요? 근접하기. 어디에 근접? 적외선. 적외선이요? 니어 아니면 모르는. 니어가 뭐냐면 바로 저 비저블에 가까운이라는 뜻이에요. 비저블에 가까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을 좀 아셔야 되는데, 자 예를 들면은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증가한다라고 할 때, 자 예를 들어서 400 나노미터에서 700 나노미터 요 사이가 뭐예요? 이게 비저블이잖아요. 그리고 400보다 작으면은 UV고 700보다 크면 IR이죠. 이때 UV가 얘도 far가 있고 near가 있다고요. 그럼 far는 멀리 있는 거고 near는 가까이 있는 거죠. 뭔 말이냐면 가시광 가까운 쪽의 UV를 near UV, 가시광에서 멀리 있는 애를 far UV, 알겠죠? 그럼 IR도 어떻게 된다? 가시광 가까이 있는 애를 near IR, 멀리 있는 애를 far IR. 알겠죠? 여기서 near다, 가깝다 멀다라는 게 누구를 기준으로 한? 가시광선을 기준으로 한 구분이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텅스텐 램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가시광과 일부의 적외선까지를 보여주는 램프다. 알겠죠? 뭘 알아야 되냐면 지금 램프를 한 서너 개 정도 뭐 얘기를 할 텐데 그 램프가 어느 영역대 빛에 해당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문제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뭐 가시광선 영역에 그 빛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램프가 적당한지 쓰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가시광 영역이면 텅스텐 램프 이렇게 쓰라 이런 얘기 알겠어요? 뭐 이게 지금 공학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텅스텐 램프의 구동 원리 그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실험을 할 때 어떤 영역대의 빛을 필요로 한다면 어떤 광원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이렇게 그 암기된 지식이 필요해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텅스텐 램프는 가시광 영역대고요. 뭐 하여튼 하여튼 요 정도. 그래서 이제 파장으로 치자면 바로 3000 켈빈에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텅스텐 필라멘트가 있고요. 거기에 열을 가하게 되면 온도가 3000도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때 어떻게 320에서 대략 2500 나노미터 영역의 빛이 방출된다. 이런 정도 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하나 알아둘 램프는 이게 되겠어요. 듀테리움 아크램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듀티리움 아크램프. 자, 듀티리움이라고 하는 건 중수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 중수소를 놓고 전기 에너지를 가해서 빛을 뽑아내는 장치입니다. 그럼 얘는 뭐냐면 1. UV 영역입니다. UV. 자, UV는 우리말로 저기 썼던 것처럼 자외선이요. 영어 표현으로는 얼트라 바이올렛이고 보시다시피 말이 생각이 안 나냐. 말이 생각이 안 나냐. 우리 파장 영역대로는 대략 110에서 400 나노미터 영역의 빛이 방출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전기 방전으로 D2가 헬이 되고 이때 UV가 방출됩니다. 현재 이 D2 요거를 듀티리움이라고 한 거고요. 자, 전기가 방전된다란 말 있죠. 그러면 전기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물질이 바로 뭐예요? 전기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물질. 그냥 평소에 예를 들면 저기 저 대추 콧구멍에다가 뭐 쿡 꽂으면 전기가 줄줄 나오잖아요. 실제로는 전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저기서? 전자. 알겠어요? 전자. 그래서 일종의 뭐라고 해요? 전자총인데 방전, 전기 방전, 뭐라 그러지? 전자 방출, 전자 발사. 이게 전자 발사. 즉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고에너지로 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튀어나온 전자가 누구랑 맞아요? 여기에 있는 D2랑 맞는 거예요. 중수소 분자랑 맞는 거예요. 그러면 저 전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요놈의 그 D2가 어떻게 되겠어요? 헬이가 되겠죠. 그 전자가 발사돼서 뭔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모든 걸 아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아크. 그래서 그 어벤져스의 그게 누구냐? 그 똘똘이 박사 그 누구야? 그게 아크리에이터. 그 아크 리액터가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기 아이언맨 이 장치 여러 개 바꾸죠. 이렇게 에너지원으로 초반에 사용했던 게 한 중초반에 사용했던 게 아크 리액터인가 뭐 그건데, 그래서 고에너지를 활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겠다는 얘기. 그래서 전자가 막 나오나 보지 뭐. 알겠어요? 근데 뭐 굳이 그런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뭐 아주 자세히 언급하진 않았겠지만 이 아크란 말이 고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걸어서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막 튀어나오게 하는 그런 상황을 다 아크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하여튼 그러다. 그럼 이게 이제
매우 고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배웠던 양자역학적 관점으로 생각을 하자면 이런 건 이제 화학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이제 중슈쇼하고 중슈쇼가 이렇게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는 거죠. 중슈쇼는 알죠? 중슈쇼. 저기 태경아 중슈쇼 알죠? 중슈쇼. 그러면 이제 고에너지 전자가 여기서 슝 알겠죠? 슝 하고 이제 튕겨나가는 거예요. 이거 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수 있다? 여기에 있는 이 전자가 와서 이 결합전자 하나를 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떤 전자는 튀어나가고 또 어떤 전자도 이렇게 튀어나갈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바로 이 중수소가 화학결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느 한 자리가 이렇게 empty가 되는 거야. 그런 상태로 전체적으로 1 플러스 양이온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상태는 안정한 상태겠어요? 매우 불안정한 상태겠어요? 바로 불안정한 고에너지 상태가 되겠죠? 맞나요? 그럼 얘가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바로 이렇게 이온화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결합 해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중수소 원자 자체도 이건 역시 불안정한 전자 배치일 수 있어요. 원래 여기서 제공된 전자 충격의 에너지가 아주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상황을 확대해서 그리면, 자, 중수소니까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가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양성자고 얘는 중성자다. 아시겠죠? 그럼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내는 짜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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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껍질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원자 상태의 전자 배치가 불안하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이 전자가 지금 어디? 굉장히 바깥 영역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 바로 여기에 있는 주양자수 1인 영역 쪽으로 얘가 보시다시피 이압하고 전자 전이를 다시 할 수 있는 거지. 아시겠죠? 이 전자 전이 과정에서 쭈루루루루루루 UB가 방사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이런 식의 것들이 계속 벌어지는 곳이 바로 듀티리움 아크 램프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하여튼 전자, 뭐 고에너지 전자가 튀어나와가지고는 막 이런 상황을 다 아크라고 한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됐다. 자, 그래서 이때 요런 그 뭐냐면 것으로 구동되는 게 이제 듀티리움 아크 램프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두실 건 요겁니다.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8. 세 번째
360 나노미터 를 기준으로 보통 텅스텐, 이게 S가 G가 하나 빠져 있구나. 텅스텐 램프와 교환이 됩니다. 자, 뭔 말이냐면 앞서 그림 10에서요. 그림 10 한번 볼까요? 그림 10. 앞서 그림 10. 그림 10에 라이트 소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울트라 바이올렛 램프하고 비저블 램프가 있었잖아요. 그 울트라 바이올렛 램프가 보통 듀티리움 아크 램프라는 얘기고요. 비저블 램프가 바로 저기에 있는 저 텅스텐 램프가 된다는 얘기예요. 보통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인텐시티 고, 자, 이쪽으로 갈수록 보시다시피 파장인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그 강도를 보이는 램프가 있고요. 그다음 요런 식의 강도를 보이는 램프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누구냐면 텅스텐 램프고요. 그 다음에 요쪽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듀티리움 아크 램프라고요. 아시겠죠? 그게 지금 이 강도가 이런 식으로 크로스오버 되는 빛의 파장이 대략 360 나노미터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보통 이런 분광학 기계 장치에는 듀티리움 아크 램프하고 여기는 텅스텐 램프 두 개가 설치가 되는데 360 나노미터를 기준으로 이것보다 더 가면 이게 이쪽이 이제 자외선이 되는 거고, 이렇게 가면 이게 뭐냐면 가시광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조금 더 가시광 쪽이면 얘가 작동이 되는 거고, 얘를 기준으로 조금 더 여긴 자외선 가시광 쪽으로 가면 텅스텐 램프가 작동이 되는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텅스텐 램프는 바로 이 듀티리움 아크 램프랑 이렇게 짝을 지어서 뭐냐면은 구동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다. 그 다음 또 하나의 강원 요거, 자 여기 줄게요. A. 자, 세 번째, 이게 이름이 좀 뭐한데 실리콘 카바이드 글로우바 라고 하는 얘가 있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글로우바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게 번역이 글로바 뭐 이렇게 번역이 되기 때문에 번역을 하면 오히려 그게 좀 이름이 조금 하여튼 좀 이 영어로 글로우라고 하면 이게 번쩍번쩍 이런 뜻의 그 어근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뭐 거기까지는 크게 모르셔도 되고, 이 녀석이 바로 IR, 바로 적외선 영역에 방출이 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500 켈빈까지 가열되고 흑체 복사를 통해 적외선이 방사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광원에 대해서는 그 이름을 기억해 두는 게 중요해요. 텅스텐은 주로 어디? 텅스텐은 가시광선, 듀티리움 아크 램프는 자외선, 실리콘 글로우바는 적외선. 아시겠죠? 이렇게 각 영역대별로 저 이름들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재밌는 게 이제 레이저라고 하는 녀석인데, 저 레이저는 사실은 인간이 그 원리적으로 만들어낸 빛이죠. 사실은 우리 자연계에는 레이저가 없거든요. 그 자연의 레이저 현상, 레이징 현상이라는 게 나타날 수가 없는데, 그걸 인간이 이제 뭐냐면은 과학을 응용해서 만들어낸 인공적인 빛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레이저는 사실은 꽤 다양한 파장의 빛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만능은 아니에요. 모든 빛들을 다 만들어내고 그럴 수는 없는데, 몇몇 특정한 파장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광원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레이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면, 우선 첫 번째가 얘는 거의 완벽한 단일 파장이에요. 자,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램다가 3 마이크로미터 어떤 빛이 있는데 그 빛의 파장이 이 정도가 된다고 칩시다. 요거인 레이저의 경우 밴드위스, 으아, 이 표현, 이게 나중에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이제 엄청 나올 건데, 이 표현은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요 물질에 대한 밴드위스가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밴드위스가 이 개념 자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알겠죠? 이제 졸리죠? 눈이 뿌예요. 예? 가끔. 백내장이요? 네? 백내장이? 아니요. 왜 눈이 뿌예? 그럼 아까 잤을 때 잘못 눌려가지고.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네. 순간 깜짝 놀랐네. 그래? 그래. 이따 곡성 봐요. 알겠죠? 곡성. 잠이 확 깰 거야. 알겠죠? 그래. 태경이는 그거 뭐야? 태경이는 재미가 없다고 했는데 하여튼. 아, 그래. 글쎄요. 뭐 재미없다고 할 수도 있겠다. 재미없다고 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결론을 주는 영화가 아니거든요. 대략 무슨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고요? 대략 대략이요? 스포는 하시지 마시고.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인간이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외계인 같은 거? 아니요, 그게 뭐 외계인이 됐건 타인이 됐건 자연이 됐건, 알겠어요? 실제로 뭐 신이 됐건 뭐 외계인이 됐건 뭐 뭐래는 상관없어요. 그 대상이 뭔지는 관계가 없는데, 인간이 왜 나를 바라보는 경우가 있고 바깥을 바라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의 예술 작품들은 안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해요. 그리고 또 사실은 나의 내부에 뭔가 해답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예술 작품들이 많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곡성은 해답을 찾는다기보다는요, 뭔가의 변화가 나 바깥에서 벌어졌을 때 그걸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나로부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세상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이때 나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에 대한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굉장히 다른 관점의 예술 작품이에요. 굉장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 감독이 뭐냐면 전공이 철학이거든. 나홍진 감독 전공이 철학과 나온 사람.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예술 작품을 쓰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공포 영화의 탈을 쓰고 있지. 뭐 몬스터물도 약간 나오기도 하고, 뭐 좀비도 약간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거에 함몰되면은 진짜를 못 보고요. 그리고 막 범죄물 이런 것들도 들어 있지. 근데 이제 그거에 무속 신앙도 나오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뭐냐면은 이제 감독이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장치인 거지. 근데 결국은 결론이 있는 게 아니지. 왜냐면 사람은 항상 외부적 변화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 영향을 받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라 무슨 결론이 있는 게 아니라 통쾌한 결론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거기 주인공은 그 외부적 환경에 휩쓸려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로 답답하고 한데 그 사실은 보통 인간의 모습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여준 영화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영화를 관람하는 보통의 관점은 두 가지예요. 아니,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 번째 무섭다고 하거나, 두 번째 재미없다고 하거나, 세 번째 극찬을 하거나. 이 세 개 중에 하나예요. 예, 무서운 건 막 귀신이 나오니까 무섭고요. 뭐 무당 나오니까 무섭고, 재미없는 건 보통이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안 하니까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생각이니까 재미없을 수 있고요. 그리고 결론이 뻔하지도 않은 게 내가 기대하는 결론도 아니니까요. 극찬을 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평소 해보는 사람들은 극찬을 하죠. 그래서 보세요 한번 여기 있죠. 저기 여기 있죠. 아, 이 곡성을 안 봤다. anyway, 자 썼죠. 레이저. 자, 이 밴드위스라는 개념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하여튼 이 밴드위스가 요 정도 레이저의 경우 어떻게 된다. 이 밴드위스가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마이크로미터 정도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밴드위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요건 이제 나중에 크로마토그래피 할 때도 나오겠지만, 자, 이건 뭐냐? 여기 줄게요. 광원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과 인텐시티, 강도죠. 사이에는 가우시안 함수 관계가 성립한다. 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통계 시간에 가우스 함수라고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제 들어봤죠? 가우스 함수. 들어봤죠? 가우스 함수 수식이 뭐예요? y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제곱. 요게 가우스 함수의 뭐냐면은 기본 꼴이잖아요. 알죠? 그리고 여기 x 자리에다가 뭐 넣어서 x축으로 평행 이동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 되겠죠? 그래서 이 빛의 파장과 이 뭐냐면 인텐시티 사이에는 가우스 함수의 성격이 나타난다는 얘기인데, 이때 자, 파장 인텐시티 인텐시티 가만히 있어봐. 내가 혹시나 실수할까봐 다시 한번 보자. 바로 밴드위스. 맞지? 오케이. 됐어. 자,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가상적인 기준을 생각을 하고 여기서 얘가 이런 식의 패턴을 보이는 거. 이게 이제 가우스 함수잖아요. 이때 여기서의 요 파장을 람다 맥스라고 보통 두는데, 이 람다 맥스가 바로
최대 강도를 보이는 파장. 요걸 보통 람다 맥스라고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가장 높이, 이걸 피크 하이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피크 하이트라고 하는데, 이 피크 하이트에 바로 딱 중간, 무슨 말 알겠어요? 요 베이스 라인부터 가장 꼭대기까지 중간. 보이죠? 저 중간에 나타나는 여기서부터 요까지. 보이세요? 여기서 요까지. 요 요걸 통계적으로 밴드위스라고 해요. 저걸 밴드위스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렇다면 어떤 레이저 빛이 있는데 그 녀석의 빛의 파장이 3마이크로미터로 대표된다. 이 말은 이렇게 쓴 얘가 람다 맥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근데 그것의 밴드위스가 이거래. 그러면 여기가 3마이크로미터인데 여기가 10의 마이너스 14승 마이크로미터래. 그럼 얘가 실제로 육안으로 보일 때는 어떻게 보인다는 얘기가, 사람 눈에 보일 때는 그냥 그래프, 그러니까 모니터 상에서는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람 눈에는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델타, 이런 걸 델타 펑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거 뭐냐, 함수값이 0, 0, 0, 0이다가 여기서 그냥 푹 하고 다시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의 광원들을 레이저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레이저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진짜 거의 완벽한 단일 파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좋아. 그리고 이 레이저의 이제 중요한 특징은 두 번째, 단일 파장이라면 태양보다도 몇 배라고 되어 있지? 어우, 야, 어마어마하다. 10의 13승배 더 강합니다. 물론 전체적인 에너지는 태양보다 클 수는 없죠. 근데 태양은 거의 모든 영역의 빛이 다 나오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딱 하나의 파장만 골라본다면 태양보다 저 정도로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렇게 빛의 강도가 강한 게 왜 중요할까요? 빛의 강도가 강한 건 중요한 걸까요? 안 중요한 걸까요? 바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험 데이터에 포함되는 노이즈라고 할 수 있는데, 요게 뭐 우연 오차의 한 종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실험 데이터에 포함되는 노이즈의 영향이 원래 빛이 강할수록 더 작아지기 때문이에요. 자, 실험 데이터에는 항상 오차가 들어있을 수 있죠. 그 오차는 되도록이면 영향이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영향이 작을수록 좋잖아요. 그러려면 사용하는 원래 빛의 세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영향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학적으로 하겠죠. 그래서 이 빛의 강도가 센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뭐 이건 알 거예요. 직진성이 좋다. 자, 예를 들어서 플래시를 불을 딱 켜면 앞은 환한데 진행할수록 조금 어두워지죠.
근데 레이저는 광원에서부터 도달할 때까지 그 빛이 어떻게 돼요? 거의 한 점처럼 모여서 진행을 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왜 하는 걸까요? 자, 바로 왜 이 얘기는 왜 하는 거냐면 광원 앞에서의 빛의 세기하고요. 큐벳에 들어가기 직전의 빛의 세기가 사실은 완전히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 있다니까. 왜냐면 광원에서 빛이 멀어지면 기본적으로 빛은 약해지니까. 밀도가 약해지니까. 근데 레이저는 직진성이 좋기 때문에 이 광원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거의 큐벳으로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이런 효과를 또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직진성이 좋은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레이저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네 번째, 얘는 편광이에요. 이거 자체가 편광이에요. 바로 광축이 다 정렬되어 있어요. 광축이 다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광축과 관련된 실험을 할 때 따로 그 뭐냐면은 빗살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편광을 만들어주는 장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광원을 때려 넣으면 그걸 편광으로 만들어주는 장치가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편광을 만들어요. 근데 편광을 만들어주는 장치는 기본적으로 빛의 강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얘는 자체가 편광이기 때문에 그 장치 없어도 그냥 편광이거든요. 그러면 아주 고에너지의 편광을 바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레이저에 있다 정도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 다음 이 챕터의 마지막 주제, 마지막, 그 다음 뭐 해볼까요? 마지막 주제 바로 요겁니다.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A 교재로는 8.3인데 바로 디텍터. 바로 포토 멀티플라이어 튜브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포토 멀티플라이어 튜브. 우리말 번역은 광전 증배관이에요. 광전 증배관. 광전 증배관입니다. 아이고 발이야. 좋아. 됐다. 자, 봅시다. 그러면 이 광전 증배관의 구동 방식, 이걸 설명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개요도를 그리고 설명하시오.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 포토 멀티플라이어 튜브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여기 줄게요. 8. 자, 기본적인 개요도 그림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그림 13에 있어요. 자,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래합니다. 짠. 자, 여기서 광전 효과가 가능한 금속판이고요. 여기에 보통 마이너스 전원을 연결해 둡니다. 알겠죠? 광전 효과 알죠? 광전 효과. 광전 효과. 그럼 이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짜자자잔 광량자요. 이 광량자는 어디서 튀어나온 일까요?
어디서 나오는일까요? 광량자가. 어디서 튀어나올까요? 광량자가. 어디로부터의 광량자일까요? 소울 그렇지. 소스요? 라이트 하면 고장 난다 그랬잖아요. 아 큐벳이요, 큐벳. 예. 그게 레퍼런스 거건 샘플이건 그걸 지나온 광량자, 그 지나온 빛, 알겠어요? 그게 빛인데 그 빛 에너지를 광량자로 생각해도 되잖아요. 그럼 얘가 여기에 광전 효과가 가능한 금속판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슝 와가지고서 쾅.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된다? 여기서 그래서 땡, 땡, 땡. 광전자가 튀어나가겠죠. 자, 뭐 여기까지 뭐 되게 어려워요. 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네. 그 다음 여기에 바로 짜잔, 짜잔. 여기에 다이오드라고 하는 반도체 집합을 여기 세팅을 하는데 이 다이오드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여기에도 이제 마이너스 극이 대전되어 있고요. 그러면 튀어나온 전자가 여기에서 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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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돌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다이오드라고 하는 녀석은 외부에서 전자가 충돌에 들어오면 여기서 전자가 또 튀어나오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다이오드는 외부에서 충돌하는 전자들에 의해 더 많은 전자가 방출되는 전자공학적 장치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광전자가 들어와서 튀어나오는 그 뭐냐면 광량자가 들어와서 튀어나오는 광전자가 몇 개가 안 돼도 이게 다이오드를 거치고 나면 이 전자들이 무지막지하게 확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또 그 다음 다이오드에 얘네들이 또 충돌하고 또 충돌하고 또 충돌하고 또 충돌하고 또 충돌하고 그럼 여기서 더 많은 전자가 더 튀어나오겠죠. 이 모든 전자를 최종적인 플러스 극에서 수집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게 그림 13이에요. 알겠죠? 이 과정을 보여주려고 막 그려져 있는 게 그림 13이에요. 이때 효율이 어느 정도냐면 바로 최초의 광량자 한 개당 보통 10의 6승계의 전자가 저 플러스 극에 도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었냐면 광량자 하나가 검출되기도 한다고 했었죠. 그런 장치가 바로 이 포토 멀티플라이어 튜브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다이오드라고 하는 물질을 토대로 저렇게 전자가 계속 방출이 되면서 계속 폭증이 증폭이 되고 그것이 최종적인 이제 플러스 극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극에 도달한 전자 바로 광전류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들어온 광량자가 이제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들어온 광량자의 양으로 환산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뭐냐면은 구동되는 게 바로 포토 멀티플라이어 튜브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이렇게 해서 분광하기 끝. 박수. 자, 그다음 크로마토그래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로마토그래피 어머, 내가 안 뽑아왔나? 크로마토그래피 교재 없는 사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10분 쉬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 좋아.